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잃어버렸다, 즉 실각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좀 있으면 공식적으로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즉 축출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암암리에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미국 언론의 공식 보도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축출설, 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사실 팩트는 있습니다. 어떤 팩트냐? 6월 27일 로이터가 보도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측근 мя오화가 숙청된 게 정말로 확인이 됐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мя오화가 숙청됐다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어쨌든 팩트만 전달했는데 뉴욕 포스트는 굉장히 세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사가 아니라 컬럼이니까 주장을 담은 거긴 하지만 외교관 출신의 컬럼니스트가 뭐라고 주장했냐? 중국에서 군부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고 있는데 전부 다 시진핑의 측근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경호 인력이 절반으로 축소됐는데 멀쩡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진핑이라면 설마 경호 인력이 절반으로 축소됐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의 축출을 거의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대만 언론이 세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만의 3대 언론인 자유시보가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확대 보도하면서 시진핑의 실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대만 보도, 이 자유시보의 보도를 지금 대서특필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자꾸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을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려면 중국의 정치 구도를 아주 조금만 이해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중국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군사 조직이 좀 이게 약간 별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조라면 중국은 정치 구조 그리고 군사 구조가 좀 별도로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치 구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가장 높은데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차지하고 있겠죠. 그 밑에가 바로 상무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이 원래 25명인데 지금은 22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중앙위원회, 전국대표회의, 그리고 공상당원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구조입니다. 문제는 군사 문제는 아예 다른 쪽으로 분리가 돼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중국의 주석의 그동안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군부가 자꾸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정치 구도 자체는 탄탄합니다. 시진핑 주석 밑에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이 자체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축출되거나 제거됐느냐, 요건 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와 별도로 중앙군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시진핑 측근들이 잇따라 지금 현재 숙청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주석은요, 이렇게 정치 구도에서 정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 수장을 맡으면서 군부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부 쪽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국방부장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허수아비에 가깝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진짜로 군부를 통제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숙청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시진핑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그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명실공히 군부 실세 1위입니다. 그리고 군부에는 2위가 있는데 부주석, 군사위원회에 부주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유샤인데 그동안 시진핑하고 장유사가
엄청나게 친했기 때문에 이게 따로 파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부 시진핑 파벌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소문이 자꾸만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시진핑 파벌과 장유샤 파벌이 서로 군부에서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아직까지 군부의 형식적인 이 실권자 1위의 권력자로 남아 있는데, 자, 그리고 장유샤도 여전히 2위 권력자로 남아 있습니다. 둘 다 형식적으로는 건재합니다. 그런데 3위부터는 정말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 시진핑 파벌로 알려진 호웨이둥 부주석, 군부에서 3위 권력자거든요. 숙청됐습니다. 3월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뭔가 3월부터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류전리, 이 사람은 군부에서 실세 4위입니다. 장유샤 파벌로 알려져 있는데 권력을 여전히 갖고 있고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화가 많이 됐던 사람, 이게 바로 мя오환인데, мя오환은 군부에서 5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계파입니다. 이 파벌인데 숙청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6월에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 파벌만 2명이 숙청되고 장유샤 파벌은 이렇게 다 건재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숙청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아직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장형민이 мя오와의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형민은 또 장유샤 파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부는 완벽하게 장유샤한테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언더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유샤거든요. 여러분, 장유샤가 누구냐? 앞으로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장유샤의 동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장유샤는 원래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형제 사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아버지 때부터 친했거든요. 두 사람의 아버지는 모두 중국혁명 1세대고 이 국공내전에서 전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인 시진핑과 장유샤도 혁명 2세대 궁얼따이라고 불리면서 두 사람 사이도 매우 친했거든요. 시진핑이 장유샤를 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의형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더 친해진 이유가 있죠. 두 사람 모두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쫓겨나왔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시진핑도 고생하고 장유샤도 고생했어요. 그러니 처음에 권력자의 아들,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숙청당하고 자기들은 같이 고생하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우정이 엄청나게 돈독해졌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할 때 장유샤가 엄청나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군부 숙청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한 160명의 장성을 날리는 과정, 이거 문화 대혁명 때보다도 더 많은 장성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 군부 숙청에 앞장서면서 시진핑을 위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초기에 집권했을 때 군부의 목을 계속 치니까 엄청 불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군부 세력이 있을까봐 이 중앙경위국, 경호국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유샤한테 경호 책임자를 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친했고요. 특히 3년임 성공을 했을 때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군부의 반발을 아주 꽉 찍어 눌렀기 때문에 손쉽게 3연임의 시진핑 주석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방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썰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장유샤 파벌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나섰다는 게 이 썰의 원천인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이 썰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권력을 독점해야 되는데, 장유샤가 군부를 찍어 누르고, 그리고 군부에서 지금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온 걸 장유샤의 카리즈마와 장유샤의 지도력으로 간신히 찍어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야, 이거 군부를 장유샤가 있는 동안 장유샤한테 내가 쩔쩔매야 되는 거야?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차라리 장유샤를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썰입니다. 실제로 이 썰을 증명이나 하듯이 장유샤하고 진짜 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자, 리상프 국방부 장관인데 23년 10월에 숙청을 해서 군 검찰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관 23년 7월에 숙청을 했습니다. 역시 장유샤 최측근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왕슈빈 수도 없이 많아요. 리샹양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장유샤 파벌을 계속해서 연달아 날리니까 장유샤가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바로 썰의 두 번째입니다. 의형제 등에 칼을 꼽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첫 번째 썰부터 반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유샤 파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중국 군부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군부를 도려낼 때 하필이면 장유샤 파벌이 굉장히 많았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사실 다 그럴듯합니다. 아니, 장유샤 아니었으면 군부 통제가 안 돼? 안 되겠다, 장유샤 파벌 다 제거. 이렇게 시진핑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야, 너네 정말 썩었구나, 부패한 너희들 전부 다 숙청, 이렇게 했는지, 이 두 가지 의견이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아니, 장유샤부터 먼저 제거하면 되지 왜 장유샤를 따르는 그런 군부 세력부터 제거를 하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고 보는 쪽에서는 장유샤가 군부 내에서 절대적 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유샤 먼저 치려고 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시진핑이 지면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잃을까봐 장유샤 측근들부터 계속 쳐나갔다는 거예요. 장유샤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도 정말 풍부하거든요. 1979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리고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중국의 군 장성들한테 아주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이게 장유샤 쪽이 지금 현재 권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주장하는 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그리고 군부에는 웅얼다이 혁명 2세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혁명 2세대 인맥은 전부 다 장유샤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군부 내 권력은 장유샤가 시진핑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나친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사실 문화대혁명 때보다 군 장성에 숙청을 더 많이 했다. 이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마다 군부가 엄청나게 공포에 떨었겠죠. 이 공포에 떠는 장성들이 장유샤를 중심으로 결속을 하기 시작했다. 왜? 자기 모가지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부가 장유샤를 권력의 중심으로 추대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군부는 장유샤가 이미 장악을 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권한만 지금 현재 시진핑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군부가 언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지 몰라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장유샤는 한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의형제로 불릴 정도로 둘이 친했는데, 장유샤가 진짜로 반격을 시작한 게 맞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는 썰 쪽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로켓군 숙청에 들어가니까 장유샤가 24년 중반까지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유샤가 그 뒤에 공식 석상에 많이 등장하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24년 하반기에 장유샤가 재등장을 했습니다. 장유샤가 등장한 다음부터 군부 내에서 시진핑 파벌의 실종이나 아니면 숙청이 시작됐기 때문에 혹시 이거 장유샤가 반 시진핑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갑자기 25년부터 이렇게 시진핑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유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를 복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약간 온건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장유샤가 진짜로 시진핑한테 반기를 든 거고,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 그 뒤에도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온건한 주장을 할지
그건 또 의문이죠. 사람이 권력을 잡기 전이랑 권력을 잡은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유샤는 좀 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진핑 주석이 실각했다는 썰들의 그 근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미 실각했다, 아니다, 훨씬 더 강화됐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25년 5월 중국의 상무위원회 원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정상으로 아주 정상적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실각을 한 거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장시간 통화하거나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하고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건 시진핑 주석이 여러 나라를 지금 순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마음 놓고 다른 나라 이렇게 순방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견해가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때부터는 시진핑 측근까지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뭔가 어쨌든 문제는 있는 거죠. 왜냐, 시진핑의 반대파를 숙청했던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측근까지 친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친다는 거거든요. 아니, 웬만해서 자기 측근을 날리는 것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청을 통해서 권력이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점점 권력이 약화되느냐만 불분명할 뿐이지, 이렇게 측근까지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야 될 만큼 중국의 군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내부에 불만 세력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 숙청을 하는 거죠. 그 뒤에 권력이 강화되냐 약화되냐 이것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권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과도한 숙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군 검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면 이게 군부 내에서 지금 당장은 강한 권력 앞에 지금은 엎드리는 척 할지 모르지만 점점 다른 불만의 불씨를 낳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일반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자꾸만 불만을 키워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경제에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을 잘못 집행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운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자마자 중국의 성장률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시진핑 집권 전에 중국은 여전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에 10.6%, 그리고 2011년에 9.5%. 놀라운 성장률 아닙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바뀌었냐? 2014년에 7.3%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중국의 성장률은 6%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3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성장률은 5%로 추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한 2에서 3%밖에 성장 못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되면 이게 10에서 이걸 3%로 낮췄으면 3분의 1 토막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5%라고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서방의 경제 연구소들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4%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경제가 계속해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옛날에 성장을 잘할 때랑 지금처럼 성장률이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을 와, 우리 주석님 훌륭하다 이렇게 과연 볼 것인가? 점점 불만이 폭증하면서 시진핑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불만을 쌓아가면서 이게 워낙 권력이 강하니까 속으론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지만 이걸 아직까지 표출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막 올라갈 가능성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진핑 권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군부를 숙청해 가면서 권력을 강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장률이 해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지난 편에서 중국 경제의 아주 심각한 약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분명히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사연임을 꿈꾸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 이 권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느냐? 이번에 대대적인 숙청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 강화됐다면 앞으로 중국은 북한 모델의 완벽한 1인 독재 체제로 점점 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중국이 1인 독재 체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한 다음에 이 여전히 상무위원회를 갖고 있는 시진핑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실각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이미 실각했다면 마음 놓고 해외 순방을 가는 거, 이것만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의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계속 추락하고 있는 현상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의 정치,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